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역사적인 또 신고가 3,400선 코스피가 돌파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원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오늘 월요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주를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약간 많이 올라왔다 싶은 느낌이 드시죠? 이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니면 이제 또 다음 타자로 올라갈 업종이라든지 이슈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으시면서 시장이 약간은 뜨거웠던 게 열기가 약간은 식고 있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 시장의 패턴을 보면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급등한 종목을 막 따라가는 것보다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를 전략적으로 생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또 나오는 섹터가 엔터, 게임, 또 인바운드 네네. 소비 이런 관련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하는 그런 한 주 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예. 자, 시장에는 여전히 좀 불안감들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워낙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이 관련해서 관세나 무역 협의를 또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협상 카드로 먹힐 수 있을지 오늘 현대차나 이런 쪽은 좀 좋지가 않은데 주가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에 또 금리 결정도 있고 미국에 이런 것들 큰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좀 볼까요? 장 초반에만 해도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4거래일 연속으로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3,240선까지 터치한 이후에 지금은 3,420선까지 터치한 이후에 지금은 3,41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9%가량 오르고 있고 다만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장 초반에 34만 원까지 터치해냈던 SK하이닉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15%가량 오르고 있고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4만 원 선은 내려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보다 이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상황으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승이지만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증권주가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85%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상승하는 모습 지금 5.6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유지됐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러한 소식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침부터 증권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상승 탄력도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세제 개편할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증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면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늘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2%가량 오르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1%가량 하락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57%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원전주들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방산주 안에서는 한화시스템이 4% 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IPS는 0.4%가량 소폭 하락이고요. 현대로템은 0.23%가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삼성전기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1% 가까운 하락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낙폭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는 16일자로 일본에 이제 낮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시간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자동차 2.91% 가까이 빠지고 있고 기아도 3% 가까운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2.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이 개인주 단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아이온2에 대해 신작 흥행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고요. 11월 중으로 출시를 확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전장에서도 좋은 모습,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서 특징적인 업종을 잡아보자면 증권주 그리고 개인주 단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관련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지금 진행될 회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이젠 R&M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고요. 로보스타는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가량 오르고 있고요. 하이젠 R&M도 현재 상승 탄력 3.9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외에 반도체 소부장단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SK 하이닉스 향으로 좋은 의견 증권가에서 냈던 테스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조금의 상승분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텍이 지금 7%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도 4.7%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내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는 0.56%가량 상승입니다. 이외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주 외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일단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쉬어가는 종목이 조금 더 많고요. 이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찾아보자면 LNC 바이오가 6% 가까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케어젠이 3.8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 단 안에서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0.55%가량 하락하면서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시장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3,420선까지 돌파를 해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조금은 내려놨습니다. 3,410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0.45%가량 상승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850포인트를 넘어서며 출발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 지금 0.05%가량 빠지면서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850포인트 내려놨습니다. 846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1,0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1,400억가량 파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포착됩니다. 외국인 1,000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요. 약 1,400억가량 시장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물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매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이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그런 패턴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급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그러면서 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것에 대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뭐 뉴스에 이슈가 소멸된다 이런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좀 매도를 하고 기다리려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싱크풀을 보시면 증권사 지주회사로 급격하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반도체, HBM, 소캠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초반에는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 고리로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자사주 비중이 높은데 그리고 지금 배당을 잘하고 많이 해주는 회사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증권주, 지주회사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특히 지주회사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물산도 지금 막 20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지난주에도 김민수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로봇주를 이제 새로운 주도주 군으로 하나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흐름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로봇주들도 오늘 뭐 좋은 이슈들도 있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 좋은 이슈들이 계속 붙으면서 모멘텀이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네요.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된 종목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도 약간의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전주는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좀 좋지가 않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보다 이제 다른 쪽에 친환경, 대체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SOFC 이런 게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쪽으로 좀 쏠리면서 원전주가 좀 계속 쉬고 있는데 이게 쉬는 게 찬스일지 아니면 원전주가 지금 정부의 힘을 못 받으면서 계속 하락하게 될지 이 흐름은 좀 계속 판단을 해보시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지난주에도 좀 올라왔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고요. STO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어갑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셔야 될 것은 코인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사이에도 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의 한쪽에 또 포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올라왔던 전력설비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방산은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쉬었던 방산주들이 조금씩 다시 힘을 내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 오늘도 코스피가 3,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뭐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살펴보긴 해야 하겠지만 오늘 장 시작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결국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결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침에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참석을 해서 관련해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일단은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하지만 뭐 굳이 낮출 필요가 있겠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경제부총리가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9시에 땡 치니까 시장이 확 끌어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또 급등세
증세를 나타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타자는 무엇인가? 또 시장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 중에 이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기금이 왜 해외 주식만 사는 것이냐, 우리나라 주식은 사지 않고 왜 해외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금에게 은근한 압박을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미국의 연기금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연기금도 우리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게 하방을 지탱해 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지금 돌려보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 이 정도가 가장 합당할 것이다. 이 정도를 해야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결손이 없는 수준을 계속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수준이 몇 %일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대 과세 구율, 그쪽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를 계속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또 사인을 줬습니다. 언젠가 또 결정이 나오겠죠. 지금보다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만약에 최고 세율을 낮춰주게 되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지주회사들이 수혜가 많을까, 주식의 반등의 여력이 가장 높을까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증권주와 지주회사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증권사나 아니면 또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증권주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대형 증권주 위주로 코스피 5천 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리테일 강자잖아요. 역대 최고가 썼습니다. 6.4% 급등하면서 26만 원 선 위로 올라간 선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도 16,000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네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자사주 비중이 53.1%로 절반 이상이었잖아요. 승계 이슈 있고 앞으로 뚜렷한 방향성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관련 수혜주로 얽히면서 4% 상승 15만 1,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1위 투자은행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4.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기만 1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23,100원 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SK 항상 거론이 됐었죠. 오늘 6% 강세 23만 6천 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LG 오늘 아침에 또 분석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여기는 자사주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자사주 1차 소각 이후에 모멘텀이 붙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코멘트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 지주사 섹터 강합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장 초반에는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열기가 약간 식긴 했는데 자,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지수가 3,400선을 돌파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3,42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3,410포인트 선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7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도대체 7만 원은 넘어가는 거냐? 6만 원대 아니면 또 5만 원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어느새 7만 7천 원까지 왔어요. 8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잠시 이탈한 상황이긴 하지만 장중에 3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이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33만 원까지 금세 돌파했습니다. 거의 20% 넘게 30% 가까이 SK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급반등을 나타냈죠. 자, 이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나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이제는 반도체 랠리가 더 갈 거다. 반도체 종목 잘 사야 된다, 많이 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HBM4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HBM4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양산 체제 구축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너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만 HBM4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HBM4 관련해서 고객사의 샘플을 출하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HBM3 괜찮으니까 HBM4에만 집중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집중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1CD램 공정 그리고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SK 하이닉스를 바로 한 단계 추월할 수 있는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또 다른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HBM4뿐만 아니라 D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번에 3분기에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드라마틱한 반전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 밑단의 소부장 전부 다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잘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최근 반도체 섹터 강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이 잡아주다 보니까 워낙에 또 시총 비중도 크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오르네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모리 그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더 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 강세의 힘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HBM4에서 승부를 낼 예정인데 이 이슈 있고요. 또 T사에 따른 파운드리 이런 공정에 의한 생산량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의 모멘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96,000원짜리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살짝 눌리는 것 같지만 10거래 연속 올랐다가 현재 일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 장중에 갔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새롭게 매수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여기는 SK하이닉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기 영업이 잘 나올 것으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키움증권에서는 12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또 긍정적인 축이 내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파크 시스템즈도 31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한 소식 나타났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워낙 연매출이 20% 고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높은 기저 때문에 향후 이런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정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수익성 개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대신증권이거든요. 여기서 31만 원짜리 목표 주가 낸 곳이 그런
그런데 그런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25만 9천 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낸드, HBM 모두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신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어내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신택 부품이 또 활용이 돼서 예전부터 그런 흐름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 이제 낸드로 오늘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더라고요. 6% 강세, 3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C텍은 HBM 쪽과도 연결이 됐는데 유리기판 쪽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정하는 그런 부분, 뭐 슬러리 이런 또 관련주이니까 보시고요. 3% 상승하면서 36,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강하네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로봇주를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동안 많이 쉬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하나씩 얹혀지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줬는데 로봇 규제 아니면 AI 규제에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는, 그러니까 규제에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규제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로봇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그런 실증 지역을 확대하고 여기에다가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도 한번 논의를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그런 오늘 논의가 이 전략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의도 뭐 생중계되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회의를 한다라는 소식만 나오니까 오늘 로봇주가 또 엄청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이긴 한데 새 정부의 경제 전략에서 분야별로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정부 입찰 관련된 지원이면은 공개 입찰을 하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엄중한 상황이고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현대차는 자율주행, 삼성전자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가전은 LG전자 이런 식으로 AI 가전 쪽은 LG전자 이런 식으로 핀셋 지원을 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확실한 지원책을 준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하나 추가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하, 미국이 이제 뭐 이번 주에 금리 인하 할 텐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로봇주도 늘 언급이 되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수입원이 없는 이런 로봇주들이 금리 인하, 자금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장 자동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봇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심리로 시장에 계속 좋은 모멘텀들이 로봇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종목들이 로봇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로보스타가 6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로봇이 쓰이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 이건 로봇 산업에게 긍정적인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관절 이쪽으로 잘하고 그리고 자동화 구축 라인 그런 부분도 확대해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혜 받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죠. 현재 36,600원 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었던 하이젠 R&M도 오늘 2.8% 상승세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SB비테크도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같은 경우에 8%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해서 R&D 역량을 강화할 텐데 그를 위해서 이 분당 구미동에 2,000평 규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또 열었더라고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T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정리 좀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이번 주에 뭐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뭐 빅 이슈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시장은 지금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빅컷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가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분기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자신 있게 성장주인 로봇주 같은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9월 달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끝나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기가 다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보는 성장주와 또 9월 달 끝과 함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오늘 튀고 있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섹터 움직임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는 최근 증시라고 하는데 특징주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노하우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IMF 구제금융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 직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찾아온 이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봤는데요. 이럴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주식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심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으시고 웬만한 종목들, 실적이 그래도 흑자를 내는 종목들은 다 시장을 견인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수 관련 대형주를 보시고 일단 우리 증시에서 특징적인 건 3차 상법 개정에 따라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됨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로봇주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움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유동성과 또 정부 정책 그리고 법과 제도가 개편되는 이러한 것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차지하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엮여있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높아야 오너일가들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것이고 지난번 강남 재건축 사업 싹쓸이 수주가 그러한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저희도 삼성물산 포함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요즘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관심 많으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전 세계에 이례적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00여 명이 체포됐다가 일주일여 만에 풀려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그들의 전문 기술을 배우고 머지않아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구금됐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반도체 컴퓨터 조선 철도까지 거론하며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환영과 인력 단속이 교차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한일 간 대미 관세 격차는 10%포인트까지 벌어져 가격 경쟁력이 뒤집히는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 올 1월에서 7월 대미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고 수출액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형차 기준으로 일본 경쟁 차종 대비 한 대당 200만 원 이상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해 일본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시장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탄력은 좀 줄어들었네요. 코스피가 0.2%, 그래도 3,400포인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02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19% 하락한 84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인근의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조금 전에 출발한 시장도 좀 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하락을 좀 만회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0.3%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증시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 휴장이어서 일본은 열리지 않고 일단은 뭐 이 정도 대만 가권도 약보합권 수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국내 시장도 워낙 뜨겁고 좋지만 요즘 뭐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꽤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종목들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이거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여기저기 다 뜨겁습니다. 박사님, 한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네. 요즘 뭐 코인 시장도 잘 가고 있고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이 두 종목이 자꾸 왜 이렇게 올라가냐는 겁니다. 네, 뭐 사실 AI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새로운 국면,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좀 바뀌면서 이런 기대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전통적인 회사고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죠. 예, 클라우드 회사라기보다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로 대단히 한 40년이 벌써 넘은 회사죠. 그렇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돼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가족이. 네. 아들, 딸도 모이고 손주들도 모였는데 손녀도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항상 다니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 하면서 점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그쵸, 뭔가. 오라클이 무슨 네, 일인가. 오라클이 물론 오라클도 계속해서 되게 막차를 탔죠.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오죠.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전 세계 4위 업체는 알리바바입니다. 여기에 큰 격차를 두면서 5위인 오라클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오라클이 그나마 클라우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틱톡 때문이죠. 틱톡이 오라클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제 오라클의 장점하면은 전통 즉 클라우드를 아직 가지 않았던 전통 고객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 금융권 그리고 뭐 전력회사, 방산기업 대부분 다 이 오라클의 고객들인데 오라클에 대한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기업에다가 서버를 두고 하는 것 신뢰도가 대단히 큽니다. 그 신뢰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커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성장의 가능성을 본 건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뛰어 한 거는 오픈AI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나왔던 수치가 이제 RPO라는 건데요. RPO를 여러분 RPO 요? 쉽게 이해하냐면은 뭐 remaining 뭐 이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계약은 했는데 아직 그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은 거예요. 또는 데이터 센터를 저도 지었지만 거기다가 전류를 아직 전력을 못 집어입고 있는 상황.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고. 작동되지 않는 지금 계약 규모가 4,550억 달러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조선 배를 수주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개념이죠. 수주랜스나 그 수주가 다 만들어져서 이 배가 출항할 인도될 때까지는. 인도될 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주할 때 뭐 계약금 정도 받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언제 잡히냐면은 메가팩이 주문 올 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메가팩이 다 만들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딱 설치가 되고 여기에 전력선을 꼽고 전력이 작동될 때 매출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즉 오라클이 지금 요번에 매출 자체가 클라우드 매출은 72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72억 달러 분기 매출이 72억 달러인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매출이 450억 4,550억 달러다. 놀라셨군요. 4,550억 달러 뛰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지금 이번 분기에 72억 달러의 매출을 냈는데 4,5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 3천억 달러를 오픈 AI가 주문한 겁니다. 절대 비중의 오픈 AI였네요. 절대적이죠. 그리고 오픈 AI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스타게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오픈 AI가 뭐 이런 기타 기업들이 해서 했는데 그중에 지금 이제 3천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 2027년부터 이건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2026년도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에요. 네, 2027년부터고요. 그때까지 사실은 오픈AI가 돈 마련해야 되고 소프트뱅크가 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3천억 달러가 아니라 그것은 5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쓰기로 한 거니까 2천억 달러가 더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오라클도 조금 기여를 해야 돼요. 여하튼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라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해서 올 한 해만 3천억 달러를 넘게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계획이 나왔었지만 2월 달에 이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그렇죠. 처음이니까. 반영이 되고 RPA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법적인 의무성을 갖습니다. 구속력을 가져요. 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매출이 앞으로 오라클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겠는지를 보여주는 그렇네요. 지표고 이 정도면 완전한 서프라이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렇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블랙핑크의 노래를 보시더니 뮤직비디오를 보시더니 같이 뛰어 하면서 막 뛰고 점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의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라클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가히 40% 가까이 주가가 뛰는 40%면 여러분 하루 만에 뛴다는 건 이건 정말 그렇죠. 이건 뭐 투자자들로서도 오랜 투자자들도 보기 힘든 현상인 거죠. 그렇죠. 네. 자그마한 뭐 종목이나 네. 그런 뭔가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오라클이 하루에 막 30% 넘게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 물론 뭐 금요일 미국 시간은 금요일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라클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숫자를 보여줬으니까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브로드컴은요? 브로드컴도 사실은 다 이 모든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다 이 사실은 오픈 AI의 힘입니다. 네네. 물론 브로드컴의 그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특정 기업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네네. 한 기업에서 1,000억 달러의 계약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00억 달러의 계약이 들어갔는데 한 기업은 나중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래서 이거 오픈 AI구나.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오픈 AI에서 추가적으로 칩 주문이 $1,000억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네. 여러분 $1,000억 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오픈 AI는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픈 AI가 저렇게 많이 필요하지?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할 때. 학습하는 칩. 학습해가지고 모델 4, 5가 나오고 모델 5가 나오고 앞으로 또 이제 모델 6를 준비하고 있겠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GPU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통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블랙엘 칩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픈 AI가 올해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에 대단히 AI 경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은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막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이용자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2월 달에 약 4억 명이던 오픈 AI의 무료 이용자가 지금 8월 달에 8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두 배가 증가했는데 규모가 4억에서 8억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8억 명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올해 목표를 10억 명으로 갖고 있는데 쉽게 무난하게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 저는 12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내년 목표가 20억이에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노르웨이에도 H100 10만 개를 만든 엔비디아 H100 10만 개를 있는 데이터 센터를 있겠다. 아랍에미레이트에는 2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가 GPT-5가 8월 달에 나왔는데요. 7월 달까지 쓰셨던 또는 8월 초까지 쓰셨던 4.5라는 모델을 쓰셨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서 맛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했을 때 GPU가 AI가 한 토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00개의 토큰을 썼다라면 GPT-5는 1000개의 토큰을 씁니다. 네. 모델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그러니까 좋아질수록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거기에 필요한 토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이용자 규모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용자 규모 곱하기 토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컴퓨팅 파워가 대단히 많겠죠.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는 것은 영어로 러닝,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라고 쓰는 거고 이 추론하는 것에 이제 두 가지 영어를 씁니다. 인퍼런스라든지 리즈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이걸 합쳐서 그냥 인퍼런스라고 추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 AI가 답해 주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추론에 대한 것은 굳이 100%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여기에 흔히 말하는 커스텀 칩이라든지 추론 전용 칩, 우리가 퓨리오사라든지 레벨리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학습도 되는데 조금 추론에 더 지향성을 갖는 뭐 이런 것을 아마 오픈AI가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겠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컴퓨팅 파워에 대한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네. 즉 학습 시기에서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보는 순간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네.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겠어요.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이 컴퓨팅 파워는 지금 AI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라든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채굴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더욱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속도로와 철도가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에는 이번에 오픈 AI가 결국에는 따라가다 보니까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촉발이 되면서 촉진제였죠. 촉진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이 스타게이트 이야기하면서 손정희 회장이랑 샘 올트먼이랑 또 이 오라클의 CEO가 이렇게 나와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할 거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또 화제가 됐지만 또 한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스타게이트의 이 프로젝트가 진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진된다라고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오픈AI가 너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AI 회원수가 없다라면 뭐 이렇게 거칠게 흔히 말해서 깡통 데이터 센터 짓고 네. 깡통 전력 해가지고 일종의 뭐 위장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우리 명백한 것은 오픈AI의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오픈AI의 서비스 AI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지금 부분에서 오픈AI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AI 검색뿐만이 아니라 SNS도 지금 시작하기도 준비하고 있고 예, 맞아요. 또 링크드인을 겨냥해서 하이어링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링크드인과 유사한 서비스도 지금 오픈AI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2주 전에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픈AI 서비스 확대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실질적인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절박한 오픈AI 입장에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운을 띄었다라는 거고 아마 오픈AI는 이에 필요한 오라클에 필요한 돈들 브로드컴에 필요한 돈을 위해서 아마 곧 투자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받았던 4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8월 달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제 스탁 옵션을 줬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왜냐하면 자꾸 메타가 뺏어가니까 네. 이 인력을 가는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을 줬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했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면 스페이스X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자, 이 밸류에이션에서 오픈AI가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요한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라클에게 줄 돈도 데이터 센터가 오픈할 때마다 주면 되는 거니까 네네. 단계별로 주는 거고 브로드컴에도 1,000억 달러의 주문을 냈다고 해도 다음 달에 1,000억 달러 다 만들어줘서 다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계별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오픈AI가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투자금을 만들어내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오픈AI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픈AI가 저는 왜 기업 가치가 5천억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5천억 달러가 되는지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가 될 건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현재 기준이 5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또는 뭐 내부적인 직원들에게는 5천억 달러라 하고 3월 달에 이제 3천억 달러 기업 평가로 네네. 투자를 받았거든요. 4천억 달러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죠. 그럼 제가 투자를 할 때 강정수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8천억 달러는 될 거야. 한 2년 뒤에는. 네. 이 기대를 안 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주식보다 더 위험성한 그렇죠. 위험 있는 투자죠. 그러면 CEO가 샘 알트만이 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8천억 달러가 되고 1조 달러가 돼서 네. 여러분들에게 투자한 수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오픈AI를 매달 $20 이상씩 내는 유료 이용자가 한 20명밖에 되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로는 뭐 5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전체 판을 흔들어야 돼요. 검색 시장의 판을 흔들고 SNS 시장의 판을 흔들고 DM 같은 걸 만들어서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바일 매칭 서비스 흔들고 이커머스 사업자 흔들고 이 판을 흔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픈AI가 지금 이커머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AI 커머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길잡이와 친구와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기존의 모바일 경제가 만들어냈던 이 판을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오픈AI인 거고 이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타도 경쟁 상태로 삼고 구글도 경쟁 상태로 삼고 아마존도 경쟁 네이버하고 카카오톡하고 쿠팡까지도 경쟁 상태로 삼으시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긴다는데 베팅을 걸면은 전 투자할게요.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2의 새로운 국면이 이제 하반기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AI 쪽에 학습하는 것에 많은 열을 올렸고 그다음 국면으로 이제 추론하는 쪽으로 대중 서비스의 시장인 거죠. 네. 추론하는 쪽으로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만족할 수 왜냐하면 챗GPT도 사실 새 버전이 나왔을 때 그전이랑 별 차이가 없다 막 이런 불만들도 많았으니까 챗GPT나 오픈AI도 그걸 인지하고 있겠죠. 이걸 네.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픈 AI 챗GPT가 SNS화되고 네. 이커머스 쇼핑 네. 플랫폼화되고 AI가 적용된 네.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AI가 앞으로 성장해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에다가 투자하고 뭐 물건을 사고 할 때 네. AI가 정말 똑똑해져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겠다. 이러한 퍼포먼스, 능력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능력을 가지고 오픈 뭘 AI는 할까?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어떤 돈을 벌 것인가는요. 갑자기 새로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벌고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구글도 제미나이에 투자를 하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회전이 즉 기존에 있는 먹거리를 누가 더 뺏어가고 뺏기고 안 뺏기느냐와 관련된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불꽃 튀는 싸움들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AI의 능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오픈 AI라가 상장을 시키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스페이스X도 상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위성 띄운다고 해서 그렇게 떼돈을 벌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X의 건강한 자본 흐름이 형성된 거는 스타링크 때문인 거죠. 그렇죠. 스타링크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달 돈을 내고 있고 이 600만을 갖다가 더 1000만, 2000만, 3000만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타링크의 2세대를 지금 올린다든지 또는 여기에 위성통신 회사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네. 우리의 SKT나 KT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면서 흔히 말하는 ARR, Annually Recurring Revenue, 즉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 이때야만 스페이스X는 상장할 수 있거든요.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AI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득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상장이 즉 재무제표에 뚜렷한 현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지금 초기에는 적자가 나도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10년 넘게 적자 났으니까요. 네네. 테슬라도 10년 넘게 적자 났으니까요. 적자는 나는데 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인데 돈은 떼돈을 벌고 있구나. 근데 투자하는 돈이 더 많구나. 이런 것은 아마존이 걸어왔던 것이고 테슬라가 걸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오픈 AI도 그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20씩 받는 유료 이용자의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새로운 국면으로 쇼핑이라든지 SNS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오면서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이 더 들어오는지 네.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들여다보면 오픈 AI의 이런 앞으로의 투자 계획과 앞으로의 진화 단계의 여파로 그런 수혜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의 주가가 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국내에서도 어쨌든 반도체 주들이 최근에 또 물론 우리 시장 자체의 모멘텀도 있지만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같이 부스터가 돼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서 몰려들고 있고 이러다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반반입니다.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은 미국도 외부적인 변수가 있죠.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이자 상승, 이자율 하락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이미 0.25% 결정된 거라고 저는 포인트 생각이 하겠죠. 들고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계속 좋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버블이라는 우려를 좀 깨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좋은 흐름인 거고요. 네. 이렇게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수요. 즉 HBM 수요로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4라든지 HBM3E에 대한 그냥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있지만 예를 들면 중국향 수출 제품이 예를 들면 H100인 H20이 있었고 네네. 블랙웰에는 B40이 만들어지는데 B40에 지금 엔비디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HBM이 아니라 DDR7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흘려내다 네네. 보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에게 이익이거든요. 그쵸. 삼성전자가 DDR7은
바로 갖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제한된 시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또는 잠재적인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현재까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좋은 영향이지 내일도 모레도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관찰하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브로드컴과 오라클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오라클이 뭐 하루 만에 39% 뭐 38% 이렇게 뛰었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부 조정 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 원위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RPO가 4,550억 달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매출률로 실현 가능한 액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여기에서 어떻게 경영진들이 이렇게 좋은 호기를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는 AI 시대에 맞춰서 오라클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의 독주는 저는 그러니까 지배적인 독주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엔비디아의 이익률의 성장하는 스토리는 들을 수 있을 거지만 엔비디아 나홀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고요. 이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AMD라든지 사실 브로드컴이 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브로드컴은 커스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커스텀 칩이기 때문에 ASIC이라고 하는 커스텀 칩이죠.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브로드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이상의 성장률들을 매 분기마다 매출에서 순이익 부분에서 가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물론 2주 전처럼 지난주 뭐 보여줬던 것처럼 막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AI 모멘텀들을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 후광들을 받는 이러한 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한 단계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주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요 AI 시장,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상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 단계 업된 레벨 평가를 받게 된 상황이니까 뭐 지금 당장 급등한다라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AI 쪽 자세하게 저희 알아봤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여름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불기둥쇼. 대한민국 지수 신났다. 자, 한 번 터지니까 거칠 것이 없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 또 주식의 어떤 인생에서 출현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거는 감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감으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미 폭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움직임을 아쉬워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렇죠?
그거를 다음번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도 중요하니까요. 시뮬레이션을 꼭 실전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더 다이렉트로 많이 가놓고 쉬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지금 3,300 이제 그 전에 게 신고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죠? 그 전에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신고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찍어봐야 되는데 3,316.08이었나요? 자, 어쨌든 과거에 고점이었던 부분을 거의 100포인트가량 위로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2021년의 매물 여기를 완전히 소화시켜버린 다음에 눌림목을 갖는 겁니다. 2021년에 매물이 아직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이 조금 이득인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때 사 먹은 짜장면 가격과 지금 사 먹은 짜장면 가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지수가 넘었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종목은 아직도 신고가를 못 간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신 분들은 더 기다리겠죠. 더 기다리는데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신고가를 갔는데 내 종목이 신고가를 못 갔기 때문에 지수가 얼마만큼 더 갈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 신고가를 가자마자 물가 상승률을 그냥 제외하고라도 그냥 그때 비해서 2021년보다 위에 가면은 그냥 팔고 싶은, 왜냐면 4년을 참아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매물이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고점을 넘었지만 여기서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 떨어내려면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더 가야 역사상 신고가를 못 간 종목까지도 가겠죠. 물론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불가능한 건 없긴 한데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NC소프트나 롯데케미칼이나 2차전지 같은 거 그런 지금 사이클이 완전히 바닥으로 꽂히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역사상 신고가를 더 갱신해서 더 간다고 해도 거기 바닥에서 살아나봐야 절반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처럼 뒤늦게라도 지수의 모습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것들은 여기서 지수가 더 가면 역사상 신고가를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내 본전에 오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팔아버리겠죠. 아까 전자는 더 가도 진짜 지수가 한 여기서 1000%를 가도 갈까 말까기 때문에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런 분들은 어차피 자포자기 상태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 자녀한테 증여하자는 마음으로 그냥 비자발적 초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격이고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은 것들 있잖아요. 조선주 중에서도 몇 개 있었잖아요. 2007년도에 그 역사적인 20년도의 고점을 얼마 남긴 그 종목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겠어요? 야, 여기만 넘었으면 20여 년 전에 고점만 넘었으면 팔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야 더욱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실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3,800, 900 정도로 가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수급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그런 매물대를 떨치기 위해서 강력한 에너지들 나올 때는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안 주고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그냥 번쩍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긴 합니다. 역시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코스피랑 틀리게 전고점이 지금 3개나 위치해 있고 지금 여기 위에 60개월 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말씀드렸죠.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태가 제약바이오로 너무 몰려있는 이 약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코스피 외국인 수급 1,300억 들어오고 있는데 와, 이거 지금 1, 2, 3, 4, 5, 6, 7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7일 연속 순매수 중에 9월 10일 날 1조 5천억 가량이 섞여 있고요. 9월 12일 날도 1조 6천억 가량이 섞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죠. 대략적으로 따지면 2일 동안도 3조가 넘는 금액이었고요. 나머지 합쳐봐도 한 1조 또 넘습니다. 거의 4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요. 오늘도 1,370억으로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지만 이 9월 1일 날 그리고 8월 말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 수급이. 자, 외국인 수급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자, 코스닥은 역시 아쉽죠.
1660억. 오늘 코스피에서 사는 것만큼 이상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은 수급이 이런 퐁당퐁당하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그 부분이고요. 어쩔 수가 없죠. 자, 거래소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어느덧 77,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이제 6만 원 구조돼 와가지고 6만 원도 어디야. 감지덕지하던 게 지금 8만 원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자, 9만 원에 물리신 분들 지금 구조대 기다리시기 바라고. 자,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가 오르면서 다른 종목은 사실 크게 재미가 없는데 지수가 또 오르고 있는 거죠. 1, 2위가 오르니까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건 16위의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은 뭐 건설 업종이지만 건설 업황에 관련해서 오른 건 아니고, 자, 삼성생명보험의 15인이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죠. 여기서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8.51 갖고 있고요. 2대 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5.05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홍라이, 이재용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5%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큼 오르는 폭이 결정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9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이게 문제죠. 2021년에 특히 그렇죠. 2021년에 거의 10만 원을 가면서 96,800원. 그 다음에 또 한 번 작년에 9만 원대 9만 원 거의 갔나요? 88,000원인가요? 자, 최고가를 봅시다. 88,800원이 있네요. 그렇죠? 작년에 88,800원, 거의 9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9만 원대 매물이 두 싼 고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진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벗기느냐 마느냐는 아까 말한 그 지수가 더 가줘야 되죠. 물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가는 것도 있고 지수가 또 이끌어서 삼성전자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견인하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 지분 가치만큼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삼성물산이 외국인 11일 연속 순매수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수급이 약세라서 지금 그쵸, 마이너스가 많죠.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건 15위의 케어젠이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케어젠마저도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위에 클래시스도 사실 뭐 이거 두 개가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냥 20위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케어젠 보겠습니다. 케어젠 굉장히 강세죠. 자, 군계 일학이네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자, 케어젠은 2023년도에 이 고점을 완전히 벗겨버렸죠. 자, 이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에 고점을 벗겼다가 종가로는 내려왔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두들겨 깨면서 지금 돌파한 모습입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죠. 자, 케어젠은 지금 신고가를 간 데다가 또 소식도 하나 나왔네요. 튀르키예랑 760만 달러의 건기식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터키인데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불리죠. 자, 여기를 뚫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글루타이드, 그다음에 마이오키, 프로지스테롤 요 세 종 제품에 대해서 요 합쳐서 760만 달러의 규모의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코글루타이드 이게 이너뷰티라고 그냥 우리가 물론 겉으로 모습이 예쁘고 뭐 잘생긴데 치중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을 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겉이 우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겉이 이제 마무리된 사람들 있잖아요. 마무리된 사람들은 속도 깨끗이 하자고 먹는 거에 주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건기식 말고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그냥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비만 치료제라고 일컬어지는 그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이리의 그 제품들 있죠. 그건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처방해주는 게 지금 거의 진료를 또 받아야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고 이 수급도 지금 딸리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너뷰티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한 게 이 코글루타이드입니다. 이게 잘 먹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어젠이 또 의료기기 쪽이 있는데 탈모 쪽에 손대고 있는 게 있는데 탈모를 두피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탈모인데 머리카락을 손대는 게 아니라 두피의 뿌리에다가 영양 공급을 하는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프로지스테롤은 이 케어젠을 알렸던 어떤 초기적인 선지적인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갖추면서 마치 클래시스처럼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이 에스테틱 전문 종합 브랜드로 지금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케어젠도 앞으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미 저렇게 코스닥 주가는
이 앞에 세 고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데도 저렇게 종목별로는 개인기로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죠? 시장을 이긴 종목, 그게 바로 저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갔는데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못 갔잖아요.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고 케어제는 코스닥이 신고가를 못 갔는데 케어제는 종목 신고가를 갔잖아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최소한 시장하고 동행하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곧 가리라는 희망이 있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신고가를 간 종목은 신나게 더 브레이크 없이 갈 텐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 종목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차선은 시장을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시장보다 떨어지는 종목은 하면 안 되죠. 아까 또 언급하면 마음이 아플까 봐 앞에 언급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가서 더 가도 밑에서 그 하락폭의 절반도 메꾸기가 힘듭니다. 걔는 지금 밥그릇 자체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3D 프린터, 증권, 로봇 올라 있는데요. 3D 프린터에 있는 TPC나 로보스타,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사실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굳이 요 섹터를 제한하기 조금 축소시키기보다는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3D 프린터에 있는 이 로보스타 이 종목이 TPC도 그렇고 로봇에도 또 저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조그만 교집합으로 3D 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도 결국 로봇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역시 오늘 두 개를 정리하자면 증권하고 로봇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하고 로봇만 보겠습니다. 3D 프린터 따로 분류해서 안 보겠어요.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로보스타나 TPC 글로벌은 감속기 만드는 업체고 이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쪽으로 시작을 해서 요즘에 협동 로봇이 산업 현장에도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그게 왜 지금 급등했냐면 정부에서 로봇 규제 정비 착수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이 로봇에 대한 규제를 싹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여기에 또 기대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증권도 마찬가지죠. 대주주 관련해서 그대로 그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잘 먹힙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 먹혀요, 지금.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 있는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해서 이슈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뜨겁고 아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슈가 굉장히 잘 먹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부의 여기서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냥 트럼프랑도 똑같잖아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도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수혜주가 많으면 거기에 수익을 얻으면 돼요. 낸시 펠로시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정부 귀담아 듣기 싫어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지금 잘 먹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돈이 되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로봇 규제랑 증권, 이 대주주 기준 완화 그대로 하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키움증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키움증권도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시장을 이겼는데 더 초과로 이기는 종목이죠. 이미 2021년도에 키움증권은 16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27만 원입니다. 코스피의 2021년도 고점 벗긴 폭보다 훨씬 더 크게 벗기고 있죠. 이런 시장을 완전 초월해서 이기는 종목. 이런 거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를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거를 찝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사파입니다. 로봇도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이제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돌이나 이런 무슨 부유물들이 막 떠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치워주겠다고 하니까 로봇이 이렇게 보는 이런 모습입니다. 로봇 영화 저 어렸을 때 저도 만화 많이 봤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실현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죽기 전에 건담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메칸더 V를 즐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에다가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로보트 V 랄라랄라랄랄라 폭등 개시.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의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내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경신 중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원복되면서 주식 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다시 붙었고요. 세제 개편안 쇼크로 줄었던 거래 대금도 지난장 30조 원을 재돌파하면서 지수 자체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 추세는 조금은 내려놨는데요. 현재 조금 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0.31%가량으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장 초반에 3,420선까지 터치했던 코스피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410선도 내려놨고요. 3,406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85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 846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2,179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눈에 띄는데 특히나 기관이 1,300억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650억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 1,800억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1,3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1,390원 선에서는 내려왔고요. 1,38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정부가 로봇 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로봇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특히 로봇 규제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규제 완화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한미화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 확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사업 규제 정비 예고에 오늘 로봇주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휴림 로봇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1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3,5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 주가는 23% 넘게 오르고 있고요. 15,0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주가도 11% 넘게 급등입니다. 7,1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우 로보틱스 주가도 1.58%가량 오르면서 25,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훈풍에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이 테스에 대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강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한화투자증권은 테스가 신규 장비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투자가 주목된다면서 기존 목표 주가 25,000원 대비 55%가량 상향 조정한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4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재차 증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력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고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서 테스는 이번 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총 343억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향 수주 공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4분기 매출은 20%가량, 영업이익은 9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에도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MC5X 향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테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현재 가격 함께 보시죠. 테스 7.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에서 현재 시간 기준 7%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니셈 주가도 8% 넘게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9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PSP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4.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100원 선 지나갑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자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전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 쇼크로 줄었던 거래 대금도 대주주 기준 원복에 대한 기대감 속 지난 장 30조 원을 재돌파했죠. 오늘 확정된 소식에 증권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불면서 증권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상상인 증권 주가가 9%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838원 지나가고 있고요. 키움증권 주가도 오늘 8.22%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 지나갑니다. 한국금융지주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7.53%가량 오르고 있고요. 16만 1,300원 선 지나갑니다.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 같은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장의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시장이 원했었죠.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키로 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라도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면 정부가 듣는가 보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시장에서 잘 나가잖아요. 예상외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은 이분과 함께 알아보시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9월은 뭐 아니나 밖이나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네. 좀 무색하네요. 잘 가고 있고 네. 오늘도 3,420선 위까지 올라갔네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예. 지금 목요일 이래로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 3,400이 넘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신고가인 게 아니고요. 뭐 미국도 좋고 네. 일본도 좋고 해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뭐랄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완화, 또 이제 반도체, AI주의 어떤 실적 기대, 대형 호재 이런 것들에 이제 맞물리면서 글로벌 리학의 전체적으로 투심이 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어떤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라운드 효과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뛰는 운동장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럼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대내적으로 또 유효한 조치가 나왔는데 오늘 좀 전에 속보로 이제 거의 확정으로 나온 거죠. 김현철 기재부 장관이 50억 대조주 양도세 기준을 당초 50억인 수준으로 원복하기로 네. 거의 확정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확정 발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지난주 후반에 장관이 정부의 정책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였고요.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 네. 시장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국회에 의견을 넘기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50억 확정을 해줬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투심이 확실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영향이 대내외적, 대내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천 향해서 가는 길목이고 정부가 얘기했듯이 5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 길목에서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풀어야 되는 또 과제는 있어요. 뭘 우리가 좀 보면 좋을지 평론가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대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좋다고 보고요. 네. 그 안에서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내적인 환경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책 모멘텀입니다. 예. 근데 기존에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때 시장에서는 이 정부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정책에 이거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구심이 이제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정부의 이 정책 의지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당초 계획과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시장이 거기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대주주 양도세처럼 또 한 번 혼란스럽거나 삐끗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는 9월 25일 국회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자사주가 많기로 아주 기형적으로 많기로 정말 악명이 있는 그런 예. 시장입니다. 문제는 자사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대표적으로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원래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될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배당하지 않고 자사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 자사주를 예를 들어 소각을 함으로써 주식수를 줄여준다면 이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호재죠. 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그 원리가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배당을 하지 않은 돈으로 자사주를 샀는데 소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주주에게 돌아와야 될 이익이 사실은 사장되거나 유보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자사주를 가지고 결국에는 대주주 일가들이 지배 관련해서 지배권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지배권 확보 대책으로 탈법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한번 강탈했다라는 게 한번 불만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도 그거를 대주주를 위해서만 쓴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럼 서구의 선진 정보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쌓아놓질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 10% 넘으면 의무 소각입니다. 독일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자사주를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처분할 때 그 이익이 전 주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네. 처분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들의
예를 들면은 이 지배권 분쟁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법안이 이제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3개 정도의 법률안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법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 자사주는 소각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소각할 거냐. 기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즉시하자. 시간 없다라고 하는 안이 하나 나와 있고요. 6개월 유예를 두자라는 안이 하나 나와 있고요. 1년을 두자라는 안, 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는 6개월 정도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년을 둔다라고 길다. 하면은 1년 안에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소위 말하는 약간 우회로를 통해서 다시 회사 밖으로 빼돌리는 이게 충분한 시간이다. 예. 그럼 그게 주주 이익을 위해서 소각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소각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9월 25일 정도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냐. 요게 일단 앞으로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의 핵심은 그동안 왜 우리는 배당을 안 해줬어? 라고 할 때 대주주라든지 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해봐야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배당할 이익이 없어. 차라리 뭐 다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배당을 해야 돼? 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주주들도 결국 배당을 못 받게 된다는 그런 이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러면 배당을 통해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배당 이익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배당이 되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모멘텀인데요. 유인 효과를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주주 양도 잘못하면요. 대주주 양도세 자격 논란 2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요. 아까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시행의 어떤 유예 기간만 문제인데 대주주 양도세는요. 갑자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요. 당초에 국회의원 법안 발의들이 몇 건이 있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 얘기할 때 그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부안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논란 2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가 정부안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는 이 중요한 모멘텀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최대 주주들이 배당으로 내고 있는 세금이 대충 49% 정도인데 이번에 정부안에 따르면 8% 정도예요. 그러니까 겨우 10%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요인이 되겠느냐. 이런 논란을 충분히 이야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주주 양도세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부가 시장이 원하는 개혁이 뭔지 어떤 정책 모멘텀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건지를 정말로 주의 깊게 들어서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활용이 돼야지 대주주 양도세 논란처럼 시장에 찬물을 껴는 그런 논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시장이 원하는 기대대로만 된다면 우리 시장 하반기 3,400선 오늘 가뿐하게 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JP모건이 주말 사이 리포트를 냈는데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는 아시아 시장의 강세다. 특히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강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냈고요. CLSA는 어떤 리포트를 냈냐면 코스피 상승 여력 단기간에 30% 이상 충분하다. 지금 다 30% 이상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단번에 4,5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얼만큼 외국인들이나 우리 주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인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책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것만 잘 된다면 하반기 4,000선까지도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 세제 관련해서 또는 시장 개혁 조치만 가지고는 사실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정부가 최근에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당초에 1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에서 늘려서 말이죠. 규모를 50조 늘려서 150조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의 조달 방식은 민간 사이드에서 75조 정도, 그다음에 정부가 기금을 통해서 산업은을 통해서 출연하는 75조.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반반 정도를 동원하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150조를 받아 안는 섹터가 얼추 결정이 됐습니다. AI 관련한 섹터에 30조,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7.9조, 디스플레이 2.6조. 근데 이제 바이오가 생각보다 포션이 올라갔어요. 바이오 산업에 11.6조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항공우주 방산에 3.6조, 모빌리티 15조,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5조, 그다음에 오늘 또 호재를 받고 있는 로봇 섹터에 2.1조 해서 150조 정도가 투여될 예정인데 각종 산업 인프라, 또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지원, 기술 지원, 또 심지어는 국채 수준보다 더 낮은 저리 융자를 통한 자금 융통, 이런 본격적인 정부의 이 지원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은행의 자금 75조가 연말 내에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이 성립이 되고 나면 1월 1일부터는 이제 민간 자금까지 모집이 되니까 3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시중에 150조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 성장 엔진으로 풀린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지금 유망한 회사들로 이제 작은 흐름이 이어질 거거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정책 테마 두 가지와 시너지를 같이 내면서 하반기 우리 증시의 청사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 하반기 맞닥뜨리고 있네요. 네. 최소 10일에서 몇 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모스피 목전 가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렇습니다. 아마 네. 투자도 강해질 것 같고 정책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 그렇죠. 부분 이제 잡고 가겠죠? 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연준의 FOMC가 있는데요. 시장에 이제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은 금리 인하가 될 거냐 말 거냐인데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은 100%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 20% 내외 확률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혹시 비컷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비컷 기대감도 현재는 이제 6.6% 단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컷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93%의 확률로 25bp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할 거라고 보고요. 핵심은 점도표,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되겠죠. 시장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일단 점도표가 생각보다 한 번에 과하게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이제 앞으로 인하의 전망을 했다. 이게 일단 관건, 할지 말지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이번 인하가 경기 침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인하이냐,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의 침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하고 있는 인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인하라는 느낌이 강할 경우에는 그나마 대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점도표가 일제히 하향됐고 연준 의장의 멘트조차 만약에 이 후행적이면서 큰 어떤 둔화를 염두에 둔 멘트가 나온다면 혹시 늦은 거 아닌가? 이미 경기 이 후퇴가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하면 이러면 시장에서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는 인하 확률보다는 점도표와 연준 의장의 멘트 그리고 그 이번 인하의 성격 요거에 일단 관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니까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 그 멘트가 그렇죠.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무디스가 미국 주에서 뭐 3분의 1이 현재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리스키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는 있어요. 맞습니다. 예. 냉정하게 보면 이제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죠. 예. 경기 침체가 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 그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가장 골치가 아픈 경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S의 공포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뭐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주면 되고 춥다.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현재 물가를 보면은 CPI도 지금 현재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9% 상승한 걸로 보여서 여전히 물가에 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끈적끈적한 천장 내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CPI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그럼 경기는 어떤가라고 봤는데 8월 고용 관련해서 지표가 나왔는데 전달보다 2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시장에서는 약 그래도 7만 명 수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 4분의 1 정도로 고용이 감소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완만한 의미에서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해석의 일부가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주의 3분의 1에서 이미 침체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고용 약화 신호를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여전히 높은 물가의 신호들도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S의 공포의 초입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무디스에서는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고용 침체에 기업들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의식하고 만약에 해고까지 시작된다면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면 고용 침체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 해고로 이어지는지 보다 많은 주에서 침체 시그널이 잡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그런 노이즈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 있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반면에 침체를 보기에는 어렵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네. 브로드컴 관련해서 기업을 통하면서 향후에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래에 계속적인 투자와 생산성 증가를 염두에 둔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이런 신호가 아직은 거품이 아니야. 더 갈 거야. 라고 하는 상반된 전망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경기 둔화인지 경기 침체인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라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런 요소이고요.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5,000달러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저희가 말씀 나누던 이 주제, 과연 경기가 꺾일 것인가, 침체일 것인가라는 논의의 연장선인데요. 네. 만약에 증시도 고점이다, 거품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만약에 힘을 얻는다고 해볼게요. 네. 또는 그런 전망을 믿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 안전자산으로의 회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침체가 돼서 금융자산이나 이런 쪽의 폭락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역시 대체 안전자산인데 당연히 대체 안전자산의 대장은 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현재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값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은 역사적으로 돈입니다. 화폐의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사실 글로벌리하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 풀린 전체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비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돈과 화폐와 금의 가치를 매개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금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라운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자산 선호, 이 금융 불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화되면서 예민한 투자자들로부터 금으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신흥국은행, 폴란드라든지 튀르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보통 달러 자산이 70%였는데요. 이 비중이 50까지 줄었어요. 그 빈자리를 금이 채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요, 이건 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종로 금은방처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금의 양이 많은 부분 중앙은행들의 금고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이 현재도 사상 최고치 글로벌리하게는 온스당 3,600을 넘었는데요. 단기간의 전망이 4,000까지 간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것도 골드만삭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5,000이 간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보다는 금값 상승의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금이 인기 있는 이유, 더 인기 있을 것 같은 이유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9월 투자 전략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9월 경제에 쭉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전 세계에 이례적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00여 명이 체포됐다가 일주일여 만에 풀려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그들의 전문 기술을 배우고 머지않아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구금됐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반도체 컴퓨터 조선 철도까지 거론하며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환영과 인력 단속이 교차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한일 간 대미 관세 격차는 10%포인트까지 벌어져 가격 경쟁력이 뒤집히는 국면에 들어섰다. 실제 올 1월에서 7월 대미 완성차 수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고 수출액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형차 기준으로 일본 경쟁 차종 대비 한 대당 200만 원 이상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해 일본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시장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상승에서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되지 않는 투자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출발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